자, 1번 문항.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아, 이것도 완전 유형이죠. 설명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면 얘는 글의 구조라든지 내용 전개 방식이라든지 즉 설명 방식이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즉 형식적인 특징, 구조를 물어보니까 우리는 이 문항을 접근할 때 어떤 전략을 써야 되냐면 전체 내용 떠올리기라는 전략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이 무슨 내용, 두 번째 내용 뭐, 세 번째 문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내용 떠올려보면 떠올리고 1, 2, 3, 1번부터 5번 선택지 읽어보면 답이 보입니다. 어렵게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자, 2번 문항으로 가보면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자,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알 수 있는 내용 일치 문항으로 똑같죠. 즉 내용 일치이라면은 어느 문단에 언급이 되어 있지 라는 겁니다. 역시 2번 문항도 어렵지 않게 숨은 그림 찾기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만 함정 안 파면 됩니다. 3번 명제 P를 명제적 지식으로 볼 때 기역부터 디귿의 관점에서 명제 P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문제를 읽어봤을 때 느낌이 뭐예요? 엄청 복잡하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아, 이거 쉽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버리고 간다. 오케이? 뒤로 밀어놔야 되겠다. 그리고 답이 보이지 않으면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문제가 복잡해요. 복잡하면은 풀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얘는 뒤로 미루기. 이해됐어요? 그래서 시간을 여기다가 허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틀려도 괜찮고 안 풀어도 괜찮은 문항이에요. 근데 이거를 붙잡고 늘어지면 안 된다. 중간에. 얘는 언제 붙잡고 늘어진다? OMR 카드 작성하기 전에 붙잡고 늘어진다.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그때 찍어도 늦지 않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4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자,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A의 위치를 판단을 해봐야 되겠네. 3문단에 8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문단으로 한번 가보면 1, 2, 3문단이 A의 내용이 뭔지부터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지금 보니까 무한 후퇴 논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위치를 보니까 세 번째 문단에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단어를 보니까 이를 라고 있어요. 이를. 그러면 앞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세 번째 문단의 앞부분이 무한 후퇴 논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머릿속에 판단 들죠? 근거가 보였습니다. 위치가. 그러면 쉽게 접근을 어렵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 3문단이 근거구나. 바로 앞이 근거구나.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5번 문항을 봅시다. 토대론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지문의 내용이 이거 토대론이구나 라는 거. 자, 그래서 이 토대론이라는 것에 우리가 이제 내용을 파악을 해봐야죠. 이제 주장을 파악을 해보자. 그리고 지문의 내용이 이제 토대론이구나 라는 게 핵심어가 토대론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이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적용을 하는 문항이죠. 얘도 시간이 보기를 이해라 했으니까 이거 적용 문항이고 적용이면 역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얘도 뒤로 밀어야 되는 아이다 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도 별 표시를 일단 쳐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별표 친 두 개 문항은 틀려도 괜찮아요 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단 부터 한번 가보봅시다. 자, 인식론에서의 주요 관심사는 명제적 지식이다. 명제적 지식이라 자, 이제 반복되고 있는 단어고 반복되면 핵심어. 자, 인식 주체 S가 명제 P를 안다고 말하는 것이 성립하는 경우에 이때 명제 P를 가리키며 자, 그래서 명제 지식이라는 이때의 명제 P. 근데 이때가 바로 뭐예요? 인식 주체 S가 명제 P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는 경우가 바로 이때죠.
요거 이때 여기 명제 P를 명제적 지식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쵸? 자, 인식론에서 지식은 전통적으로 정당화되는 참인 믿음이라고 설명된다. 자, 그래서 인식론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핵심어고 전통적으로 그쵸? 지식이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정당화되는 참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지식에 대한 인식론에서의 전통적 설명에 따르면 자, 이제 그 지식에 대한 전통적 설명입니다. 인식론에 지식은 다음 세 가지 조건들이 충족된다. 자, 그래서 이 지식의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P는 참이어야 한다. 즉 명제 P죠. 명제 P는 참이어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은 인식 주체인 S는 P를 믿어야 한다. 자, 세 번째 조건은 인식 주체인 S가 P를 믿음에 있어서 인식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자, 그래서 지금 세 가지 포인트 잡아야 돼요. 첫 번째 참, 두 번째 믿어야, 세 번째 인식적 정당성. 이게 키워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중요한 거지. 세 번째 조건은 지식과 단순한 추측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식과 추측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행성에 대한 정의의 변경으로 인해 결정된 내용이 명왕성은 외소 행성이다를 명제 P라고 할 때 S가 명제 P를 믿는 이유가 단지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왔기 때문이라면 S는 명제 P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뭐예요? 그 믿는 이유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왔기 때문이다. 자, 이것이 바로 인식적 정당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명제 P를 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인식주의 명제 P를 안다. 명제적 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죠? 두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인식론에 따르면 계속 인식론입니다. 인식 주체인 S가 P를 믿음에 있어서 인식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진리 개연적이어야 한다. 자, 그래서 지금 인식적 정당성에 대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왔고, 자, 진리 개연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개연적이다라고 이야기한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에 해당을 하는데, 이 개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개 개자에 그러하다 연자예요. 즉 대개 그러하다 라고 해서 가능성이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가능성 단어. 즉 진리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게 바로 개연성이다라는 거.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말하면 이제 풀어서 설명하겠다는 거죠. P는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론의 기반을 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인식 정당성 바로 뭐야?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론의 기반을 둔 믿음이어야 된다. 즉, 인식 정당성은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런데 장미는 빨갛다와 같이 일상적인 믿음은 추론의 과정 없이 지각에 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장미는 빨갛다. 추론의 과정이 없이 지각에 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형성된다. 즉, 인식적 정당성이 안 보인다는 거야. 인식적 정당성은 추론의 기반을 둬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추론의 과정이 없잖아. 그럼 인식 정당성이 없는데? 라는 거죠. 자, 따라서 추론의 바탕을 두지 않는 믿음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이러한 믿음에 대한 정당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겨날 수 있다. 즉,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어요. 지금 장미는 빨갛다고 보면 얘는 추론의 과정이 없는 건데 이런 것들 추론에 바탕 믿음들이 존재해? 두 번째, 이거 만약에 정당화 어떻게 시킬 수 있지? 라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거야. 자, 토대로는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두 질문에 대한 대표적 입장 중 하나이다. 자, 토대론자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 체계는 두 개의 층위를 줬다. 자, 믿음 체계는 두 개의 층위가 있다는 거야. 자, 첫 번째 층위입니다. 하나는 추론 과정의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형성되며 정당화되는 믿음들로 믿음 체계의 토대를 이루는 기초 믿음들에 대해서 기초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거는 얘네들은 믿음 체계의 토대가 됩니다. 추론의 과정 없이. 다른 하나는 두 번째,
이러한 기초 믿음들로부터 추론을 통해 정당화되는 믿음들인 비기초 믿음. 자, 두 번째 비기초 믿음. 바로 기초 믿음들로부터 추론을 통해 정당화된다는 거. 자, 토대론자들이 믿음들을 두 개의 층위로 나누는 이유는 기초 믿음이 존재해야만 하는 논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그 두 개의 층위로 나누는 이유를 설명해줘. 그 이유는 기초 믿음이 존재해야 하는 논증이 존재한다. 자, 어떤 믿음 A1이 정당화됐다고 가정하자. A1은 적절한 근거에 바탕한 추론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A1을 정당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를 A2라고 하면 A2 역시 정당화되어야 되고 이를 정당할 수 있는 근거인 A3이 있어야 된다. 이런 후퇴가 무한히 계속되면, 즉 정당화 과정이 무한히 계속되면 어떠한 믿음도 정당화될 수가 없게 되는데, 이를 무한후퇴 논증이라 한다. 자, 무한후퇴 논증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바로 정당화 과정이 무한히 계속이 된다. 그러면 어떠한 믿음도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라는 거. 자, 토대론자들은 다른 믿음에 의존함이 없이 정당화되는 믿음들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무한후퇴를 종결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무한후퇴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다른 믿음에 의존함이 없이 정당화되는 믿음들이 있다. 즉 종결을 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토대론자들의, 그렇죠? 토대론자들이 기초 믿음과 비기초 믿음을 나눈 이유, 바로 무한후퇴 논증을 막기 위해서는 기초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토대론자들은 계속 토대론자죠. 무한후퇴 논증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 믿음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 그들은 이와 함께 기초 믿음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도 설명했다. 자, 두 번째죠. 어떻게 정당화되느냐? 그 문제점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추론에 맡은 믿음들은 존재해 라고 했고, 두 번째, 그럼 정당은 어떻게? 이제 여기서 설명하겠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해 토대론자는 기초 믿음이 다른 믿음에 의존함이 없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어떻게 정당화된다고요? 다른 믿음에 의존함이 없이 정당화되어. 자, 이는 근거에 의하지 않고 지각에 의한 정당화, 자신의 심리 상태나 정신의 움직임을 내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의해 정당화가 가능한 것이다. 자, 정당화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첫 번째, 근거에 의하지 않고 지각에 의한 정당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바로 심리 상태나 정신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내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당화가 가능하다. 두 가지입니다. 지각에 의한 거, 내면적으로 파악하는 거. 자, 예컨대 이제 예를 들어주죠. 나는 기쁘다라는 심리 상태에 대한 파악을 통해 정당화에는 기초 믿음이다. 또한 기초 믿음인 이 대상은 빨갛다는 이 대상에 대한 지각이나 관찰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며, 이 대상에 대한 지각에 따른 경험적 내용을 서술한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인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에 정당화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줘서 뭘 얘기를 하냐면, 자, 심리 상태에 대한 파악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지각이나 관찰의 결과로 형성된 바로 이 대상 빨갛다는 것은 바로 그 경험적 내용을 서술한 비개념적 감각 경험인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에 의해 정당화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정당화시켰냐면 바로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이 기초 믿음을 정당화하는 까닭은, 자, 이제 반복되고 있죠. 비개념적인 감각 개념의 핵심하여 이것이 정당화하는 이유, 바로 뭐뭐 보인다, 뭐뭐 들린다 같은 이 서술어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감각 주체 내면에 들어있는 경험적 내용, 즉 비경험적인 감각 경험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토대론자들은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을 초석으로 선택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지식을 도출하려고 했다. 자, 다음 문단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 문단입니다.
자, 토대론자들의 이러한 입장은 어떤 믿음이 기초 믿음이 되며 기초 믿음으로부터 어떻게 비기초 믿음이 정당화되는가를 두고 여러 입장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고전적 토대론과 최소 토대론을 들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믿음이 기초 믿음이냐. 두 번째, 기초 믿음으로부터 어떻게 비기초 믿음이 정당화되느냐. 라는 입장이 있는데 첫 번째 고전적 토대론, 두 번째 최소 토대론이라는 거죠. 자, 고전적 토대론에서 자, 이제 첫 번째 기억을 설명합니다. 고전적 토대론. 자, 기초 믿음은 오류가 불가능하며 오직 연역 추론을 통해서만 결론이 참인 명제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초 믿음은요, 오류가 불가능하다. 두 번째, 연역 추론을 통해서만 결론이 참인 명제를 도출할 수 있다. 자, 그러나 문제가 있어 보이죠? 이러한 입장은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자, 첫 번째 문제. 내 앞에 신종이가 있다와 같이 지각에 의한 경험으로 만들어진 믿음, 즉 물체에 대한 믿음은 조명에 따라 종이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과 자, 그래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자, 같이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자, 대부분의 믿음이 물체에 대한 믿음이라는 점에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 등과 같이 고전적 토대론에서의 오류 불가능한 믿음은 극히 일부의 특수한 믿음들에만 국한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오류가 불가능한 이 믿음은 극히 일부 특수한 믿음들에만 국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야. 자, 둘째는 물체에 대한 믿음이 오류 불가능한 믿음이라면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에 대한 믿음에 의해 연역적으로 도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연역적으로 도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두 번째 문제. 오히려 많은 과학적 믿음들이 연역적이 아니라 귀납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자, 이 두 가지 문제는 지식의 적절한 토대를 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데 이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 등장한 입장이 최소 토대론이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문제들을 피하려고 했던 게 바로 최소 토대론. 자, 이제 두 번째 핵심어가 나왔죠. 최소 토대론. 자, 최소 토대론에서는 물리적 대상에 대한 믿음을 허용하며 자, 그래서 물리적 대상에 대한 믿음을 허용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초 믿음은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자, 또한 고전적 토대론과 달리 비기초 믿음들이 기초 믿음들로부터 귀납적인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음을 허용한다. 그래서 귀납적인 방식 허용한다는 거야. 자, 위에서 문제점인 오류의 문제, 연역의 문제를 그냥 인정해버렸습니다. 오류 있어요? 그리고 연역만 아니어도 귀납도 괜찮아. 그래서 은근슬쩍 이렇게 인정을 했죠. 자, 최소 토대로는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귀납의 형식을 정당화를 허용함으로써 지식의 적절한 토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 여섯 번째 문단. 하지만 토대론의 근본적인 한계는 바로 비개념적 감각 경험에 의한 정당화가 가능한가라는 거죠. 자, 가령 이 대상은 빨갛다는 믿음이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의 정당한 추론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가 참이나 거짓임을 알 수 있는 명제가 되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 바로 비개념적 감각 경험이죠, 이거. 자, 이것이 참이나 거짓임을 알 수 있는 명제여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경험은 참 또는 거짓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는 그 참 또는 거짓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개별적 경험, 즉 명제로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칸트는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라고 했다. 이 말에 따르면 빨강에 대한 개념 없이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이니까 이 대상은 빨갛다라고 하는 것은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비개념적 감각 경험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뭐냐? 개념이 없이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비개념적 감각 경험으로 정당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는 믿음은 맹목적이다. 칸트의 말한 것처럼 바로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니까 이거 개념이 없네? 맹목적이지 라고 한 거죠. 자, 토대론의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는 정합론이 등장하는 원인이다. 자, 이제 정합론의 등장의 원인, 바로 토대론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정합론에서는 모든 믿음들이 사실 또는 실제와의 비교를 통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자, 모든 믿음들이요, 사실 또는 실제와의 비교를 통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입장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의 체계 중 옳다고 판별된 체계에 비추어서 모순됨이 없이 들어맞는지 여부에 의해 지식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자, 정합론의 그 판별 기준이 나왔네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의 체계 중 옳다고 판별된 체계를 기준으로 모순됨이 없이 들어맞는지만 판단하면 지식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마지막 6번째 문단에서는 토대론의 근본적인 한계, 그것 때문에 정합론이 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1번 문항 한번 가보시면,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 자, 결국에 뭐 했어요? 토대론의 입장, 그쵸? 그래서 그 1문단과 2문단은 인식론에서 전통적으로 그 지식, 명제라는 이 지식을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했고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토대론자들의 입장이 나왔고, 마지막 6번째 문단에 토대론 또 문제점이 나온 다음에 정합론이 나왔어요. 자, 결국엔 뭐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 주장이 나왔고 문제점 나왔고 또 그거를 해결하는, 자, 그거와 관련지어서 본다면 정답은 3번이죠. 믿음의 정당을 낸 특정 입장에 대해 설명을 했고, 특정 입장에 설명을 했고, 한계를 밝히고, 또 특정 입장이 나타나고 한계를 밝히고. 자, 그래서 그 특정한 입장 나눠지죠. 1문단과 2문단이 묶이고 인식론, 그 다음이 3, 4, 5문단이 바로 토대론. 그렇죠? 자, 그리고 한계점이 2문단. 인식론의 한계점, 그 다음이 6문단에서 토대론의 한계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2번 문항으로 가서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자, 정답은 2번인데 한번 보시면 지식에 대한 전통적 입장이에요. 전통적 입장이라면 1문단과 2문단이 근거예요. 키워드가 이건 1, 2입니다. 자, 참이 아닌 명제도 인식 주체가 참이라고 믿으면 지식이 될 수 있다는데, 자, 전통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지식의 세 가지 요건. 네,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문단에 셋째 줄부터 다섯째 줄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1문단에 바로 이 지식은 세 가지, 뭐라고 이해한 세 가지 조건. 바로 참여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 인식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걸 봤을 때 2번 문항 보니까 참이 아닌 명제라고 이야기했네요. 아, 이거 첫 번째 조건에서 벗어납니다. 첫 번째 조건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참이어야 한다고 했어. 그렇죠? 근데 이건 참이 아니라며. 틀렸네요. 3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패스. 4번 먼저 갈게요. 자, A에 대한 이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제 A가 무한 스테논증 세 번째 문단이 핵심어였죠. 자, 그럼 결국에 그 지금 보면은 그 정당화된 믿음 근거를 또 대고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5번 A는 다른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다. 아하, 그러네요. 세 번째 문단에 바로 A 그 다음, 그쵸? 즉 8째 줄과 9째 줄, 바로 A 뒤에 있는 3문단에 8에서 9 또는 4문단의 첫째 줄에서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바로 뒤에 다른 믿음에 의존 없이 정당한 믿음이 있다고 주장 무한태를 종결하고 무한태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가 있다고 주장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보면 다른 믿음 근간의 믿음 필요한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작동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5번이 나와 있는데 5번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그냥 적용만 하면 되는 거죠. 자, A는
동글 씨가 자신이 직접 감각한 경험을 쓴 것이고, 자, 그래서 이 A는 직접 감각이에요. 감각한 경험. 자, B는 A를 바탕으로 한 추론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얘는 감각이고, 얘는 추론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가 봤던 거 뭐예요? 얘가 기초. 그쵸? 우리가 이제 지문에서 이야기한 그 기초 믿음하고 비기초 믿음을 봤을 때 얘가 기초 믿음, 얘가 비기초 믿음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근거가 돼야 되는. 그래서 얘는 세 번째 문단에 첫째 줄부터 셋째 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A 부분이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감각 경험한 거죠. 안에 코트가 옷장에 있다. 주방에 장바구니가 놓여있다. 집안에는 끓여진 커피가 있다. 그냥 사실이에요. 자, B는 추론입니다. 그러면 집에 왔다. 시장에 갔었구나. 커피를 끓였구나. 라는 거는 추론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인데, 자, 최소 토대론이죠. 자, 지금 보면 최소 토대론이 지금 근거를 보면은 5번째 문단에서 최소 토대론이 나와요. 5번째 문단의 11번째 줄부터. 얘는 근거가 5문단에 11번째 줄 이후에 최소 토대론이 나오죠. 자, B에 대한 믿음의 정당성은 A에 대한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최소 토대론을 한번 가봅시다. 5문단에. 자, 최소 토대론. 자, 기초 믿음은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고, 비기초 믿음들이 기초 믿음로부터 귀납적인 방식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기초 믿음도 비기초 믿음이 정당화된대요. 이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A에 대한 믿음에 의존합니다. 라는 거네. 그쵸? 자, 그래서 5번째 문단의 12째 줄. 얘는 5문단에 12째 줄 통해서 정당화 된다니까 의존하고 있네. 근데 우리는 의존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틀렸구나. 자, 3번 문항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명제피를 명제적 지식으로 볼 때 기억부터 디귿의 관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기억부터 디귿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게 5번째 문단에 5문단에 둘째 줄. 그래서 기억이 고전적 토대론, 니은이 최소 토대론, 그 다음에 6번째 문단에 밑에서 셋째 줄이네요. 8째 줄에 정합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인데 보면, 자, 니은과 디귿 모두 명제피가 비기초 믿음이면 진리 개연성이 없어도 명제피를 인식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본다. 자, 키워드가 지금 뭐예요? 진리 개연성이라는 거야. 자, 진리 개연성이라는 단어 찾아보면은 두 번째 문단의 첫째 줄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문단에 이 문단의 첫째 줄과 둘째 줄. 바로 뭐야?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가라. 적절한 근거. 자, 그래서 명제피가 비기초 믿음이면 진리 개연성의 근거가 없어도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 아니지요, 그쵸? 얘는 지금 보면은 세 번째 문단에 셋째 줄 한번 볼게요. 3문단에 셋째 줄로 한번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셋째 줄, 3문단. 비기초 믿음은 기초 믿음부터 추론을 통해 정당화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결국 두 번째 문단에 추론을 기반한 믿음은 진리 개연적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얘하고 연결되죠.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진리 개연적이어야 진리 개연적이란 것은 추론을 통해 근거가 있는 추론을 통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비기초 믿음이 진리 개연성이 없어도 안 됩니다. 있어야 돼.
그래야 인식적으로 정당화돼. 그쵸? 그래서 세 번째 문단 셋째 줄을 통해서 지금 일단은 니은도 지금 토대론이잖아요. 그쵸? 니은이 틀렸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정합로. 자, 정합로는 여섯 번째 문단에서 언급을 했는데 여섯 번째 문단의 밑에서 둘째 줄 한번 볼게요. 즉, 아홉째 줄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합론에서 지식의 체계 중 옳다고 판별된 체계에 비추어서 이게 기준이 되죠. 그리고 근거가 되죠. 이 얘기잖아. 이거에 비추라고 한다며. 이게 기준이고 근거잖아. 그러니까 3번에서도 보시면 진리견성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디귿도 근거가 있어야 되네. 진리견성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지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없어요.